사회탐구 모형은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 쪽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학습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확실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사회적 이 단어를 넣어도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평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아동들의 학생들의 어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학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하도록 유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사회탐구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로 사회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 그랬죠. 반성적 사고 능력 이걸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설 설정과 검증 이것을 주된 학습 방법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것도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절차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절차는 안내, 가설, 정의, 탐색, 증거, 제시, 일반화 여기 밑에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아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동의 기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이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그 과정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는 걸로 드러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른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뭐 이렇게 뭐 타인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정서적 요인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 이런 것에 좀 긍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새로운 정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 제공. 보시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검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모으면 끝인가요?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붕 뜨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설을 세운 시점이랑 검증을 하는 그 시점이랑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부여된다는 거죠. 단점은 일단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가설 설정과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성,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성이 있고요. 결손의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 요거는 좀 어렵죠. 이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검증한다 그랬는데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는 걸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수학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학.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과에 거의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점도 있어요. 영역 특수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객관식 평가에 난점이 존재한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미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진단평가 이런 거를 한다면은 여기에 선수학습 문제가 좀 있다. 선수학습 요소에 대한 어떤 결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인지과부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너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진짜 한두 번 정도 맛보여주는 식으로 써먹으면 포인트로 딱 핀포인트로 딱 써주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신박하기도 하고요. 안 해봤던 애들이 하게 되면은 신박하죠. 실험이나 이런 거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딱 필요한 부분에서만 활용을 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학습도 프로그램 학습은 아까 했었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욕구의 진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분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인적인 자원 또는 물적인 자원을 탐색을 하고요. 학습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전략 이런 게 있어요. 동기 전략 이런 게 있고 행동 전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이건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있죠.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기주도성을 강조한 여러 가지 학습 모형에서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이 다 들어가는데 단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인간이라는 어떤 그 종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중에 자기 통제가 정말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매지로우의 전환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학습자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해석하는 그 방향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학습을 말합니다.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가 좀 중요해요. 일단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관계를 고착화된 사고의 틀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각이나 관점 이런 게 이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예요? 사고하는 어떤 버릇 같은 게 있죠. 사고하는 버릇. 그 버릇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맥락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바로 전환학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기존에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인지적인, 메타인지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객관적인 제3자적인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해왔던 거, 이제까지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그 학습이 바로 전환학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쭉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심화학습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의 4기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그냥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협동학습이 나왔습니다. 협동학습. 협동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협동학습. 자,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 정의를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정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번호를 잘 붙여놨으니까 쭉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복수의 이질적인 학습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내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학습이 바로 협동학습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복수의 이질적인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습. 이게 바로 협동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이랑 협동학습이 무엇이 다르냐?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을 협력학습이라고 협력학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책이 있고요. 그냥 전통적 소집단 학습, 그리고 요 협력학습이랑 협동학습을 같은 의미로 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이라고 하나 하고요. 전통적 소집단 학습이라고 하나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협동학습, 전통적 소집단 학습을 협력학습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은 협력학습과 전통적 소집단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때 협력학습은 협동학습을 묻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협력학습이라는 거는 협동학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전통적 소집단 학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가장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단어가 뭐예요? 전통적이잖아요. 전통적 소집단 학습과 협동학습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나 개별 책무성이나 책임, 사회적 기술, 소집단 활동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 협동학습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학습 효과가 있죠. 그 학습 효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바로 이 5가지예요. 이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개별 책무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양하고 그리고 소집단 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협동학습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 5가지라고 그랬어요. 협동학습의 장단점 보십시오. 여기 장점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점, 무임승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효과. 무임승차 효과가 뭐예요?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걔가 다 하게 하고 나는 그냥 결과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무임승차 효과죠. 자, 그러면 여기 봉 효과라고 나와 있죠. 봉. 우리가 흑우라고 하잖아요. 흑우. 그 흑우가 이거예요. 봉. 호구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나타나냐면 이게 뭐냐면은 자, 저놈들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엄청 잘해. 뭔가 되게 공부를 잘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면은 쟤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같이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겠지라고 당연히 나도 알지 않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봉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능력이 좋은 애도 학습을 안 해버리는 현상. 그게 바로 이 봉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임승차 효과 또는 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면 자기의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체크 이게 좀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잘못 형성된 오개념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른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이 오개념을 형성했을 때 오개념이 왜 오개념이 되겠어요?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개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개념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좀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개념이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오개념 내부에 있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없으면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개념이 형성이 됐어요. 오개념 내부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야, 그거 그럴싸한데?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오개념이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개념을 오염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집단 활동에만 집중한 우려가 있다. 뭐냐면 할 거 안 하고 떠들고 놀기 바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우수한 학생이 다 주도하고요. 나머지 학생은 그냥 꺼놔놓은 보리자루 이렇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유형,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신 게 직소죠. 직소.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직소가 뭐예요? 이렇게 퍼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렇게 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래서 원래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그 홈팀이라고 하죠. 홈팀. 거기서 A, B, C, D인데 요 기억 그룹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니은 그룹, 디귿 그룹, 리을 그룹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4명씩 있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여기 A, B, C, D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A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엑스퍼트 그룹으로 하죠. 전문가 집단으로. 그래서 A라는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B는 또 어떤 거에 학습하고 C도 무엇에 대해서 학습하고 D도 학습을 하고요. 학습한 결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홈팀으로 헤쳐 모여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엑스퍼트 그룹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학습한 내용을 쭉쭉쫙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하고 뿅 내놓는 게 직소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직소2 같은 경우에는 STAD의 평가를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소1 같은 경우에는 팀별 평가예요. 근데 직소2 같은 경우에는 팀별 평가도 일부 있고 개인별 평가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소1이랑 직소2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직소3는요. 직소2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평가가 들어가요. 평가. 그러니까 직소2에서 학습을 다 했잖아요. 근데 학습을 했다면 평가할 때까지 약간 시간을 줍니다. 공부할 시간을 줘요. 그게 직소3고요. 직소4 같은 경우에는 평가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시간, 마지막 최종 리뷰를 한 번 해줍니다. 그게 좀 차이예요. 근데 아무튼 홈팀에서 헤쳐 모여서 전문가 집단으로 아이들이 갔다가 거기서 학습을 하고 학습한 걸 가지고 다시 홈팀으로 와서 전체적인 학습 결과를 형성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직소의 특징이에요. 자, STAD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집단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죠. 개별적으로 형성 평가를 치르며 학습자의 향상 점수가 집단 점수로 향상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다 합해요. 그래가지고 그 총 점수가 그 학습 집단의 점수가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 TGT 모형, 팀 경쟁 학습. 요거는 토너먼트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개인별 퀴즈가 아니고요. 팀별 퀴즈예요. 팀별 경쟁이니까요. 자, 그래서 개인의 점수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합해서 팀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제일 잘한 팀, 제일 못한 팀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 하는 게 이제 TGT 방식이죠. 집단조사 방식은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각본 협동도 읽어보세요. 자, 코옵 모형인데요. 그 다음에는 코옵 모형인데 코옵 모형은 제가 좀 좋아해요. 이게 좀 예쁩니다. 그 생긴 게 예뻐요. 왜 그러냐면 경쟁이 별로 없어요. 경쟁이 별로 없어서 조금 평화로운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학습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학습 주제가 여러 가지 서브 주제들로 나뉘어요. 서브 토픽들로 나뉜다는 거죠. 서브 토픽별로 학습자들이 헤쳐 모입니다. 그래서 소집단, 학습 집단, 소집단을 형성을 해요. 거기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학급 전체에서 각각의 소집단이 학습해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쭉 합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전혀 없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예쁜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AI 모형, 팀 보조 개별학습 모형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원래 수학 과목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진도에 따라서 다른 협동학습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학습 진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인별로 학습 진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개별학습 과정이 굉장히 적용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팀별 학습이랑 개인별 학습이 또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에요. 자, 일단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단원을 개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짝을 지어가지고 이게 교환을 해요. 그래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80점이 넘으면 그 단원의 최종적인 개별 시험을 치르고 여기 학습자 개인이 개별 시험에 획득한 점수의 합이 각 집단의 점수가 되고요. 그 집단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팀 부저 개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LT 모형, 러닝 투게더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동무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대체로 짝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격려, 가르침,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요 LT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책무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 두 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협동학습을 하면은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보상 의존성이랑 과제 의존성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STAD 모형, 직소2 이런 모양이 보상 의존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고요. 과제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형들 여기 집단조사, 코옵, 그리고 직소원 이런 것들 그리고 집단 간의 경쟁이 강화되는 거 여기 팀게임 토너먼트 있죠. 여기 팀게임 토너먼트 이게 팀별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간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거는 팀게임 토너먼트다 이런 거 정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여기 동기론적 관점이 있고, 사회 응집이론적 관점, 인지론적 관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동기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달성 구조와 보상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사회 응집이론 관점. 이거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또 동료를 돕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응집되는 사회 응집이 일어나는 그 관점에서 이 협동학습이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사회 응집이론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지론적 관점인데요. 이게 누구나 자신 혼자서 독고다이로 뭐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론적 관점에서는 이 협동학습을 협동학습을 한다면 보다 지적 능력,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 관점입니다. 연습이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도 해봐야 되고 저 사람도 해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학습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별화 수업입니다. 개별화 수업이 진짜 중요하죠. 개별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 수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학습자가 특성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특성이 다른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학습 능력,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수준 차이가 나죠. 학습자별로. 두 번째, 학습 동기나 학습에 대한 어떤 태도. 다르죠. 사람마다. 세 번째가 어때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진도를 빨리 빼는 친구가 있고요. 진도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개인차가 표면으로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의 개인차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서 학습이 제공이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개별화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적 수업이랑 개별화 수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요. 개별화 수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읽어보시고요. 요거 중요하고요. 적성, 처치, 상호작용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별 처방식 수업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지도 교수법 요거 3개 중요해요. 프로그램 학습 요것도 중요하고요. 네, 요 정도가 중요한 것 같네요. 4가지 정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4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나머지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적성, 처치, 상호작용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처방식 수업이에요. 이거는 평가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 평가를 죽을 때까지 평가를 계속한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검사가 배치검사, 사전검사, 진도확인검사, 사후검사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검사, 사전검사, 진도확인검사, 사후검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여기 보시면 성취 목표 달성을 했느냐 마지막에 못했느냐 그 판단을 해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면 오케이 다음 단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성취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면 계속 그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개별 처방식 수업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리고 개별 지도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별 처방식 수업이랑 개별 지도 교수법이랑 이름도 엄청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개별 지도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종료 시에 일단 완전 성취 여부를 평가한다. 완전 학습을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제가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 그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 절차가, 자, 여기서 이 수업 절차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표 수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서브 토픽들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들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목표가 여기 보시면 여기 4번에서 7번 있죠. 여기 부분이 세부적인 목표에 대한 어떤 습득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목표를 습득을 했다면은 이 수업 목표 설정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마지막 골이 있잖아요. 서브 골. 이걸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단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뭐 미달을 했다면은 다시 여기 새로운 어떤 세부 주제, 학습 주제 이걸 설정할 필요가 없죠.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7번에서 이렇게 이지선다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 있죠.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여기 1번에서 결정한 거. 이것까지 달성이 되었다. 그러면 아예 이 목표와 다른 다음 단원으로 간다든가 다음 어떤 큰 주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처방식 수업은 평가가 굉장히 평가가 진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 개별지도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목표가 완전 달성이 되었는지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부 목표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요거를 계속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그냥 우리 아까 봤던 그거 있잖아요. 그 스몰 스텝 프로그램 학습 스키너가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 학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몰 스텝 점진적 접근의 원리, 적극적 반응의 원리, 즉각적 반응, 자기 구성, 자가 속도, 자기 검증 요거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체계 계획적으로 계열화하는 어떤 방식이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이게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는 속진 학습이랑 보충 학습 또는 심화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상위권 학습자 우리가 이제 공교육이다 보니까 중간 층위에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층위에 있는 학습자가 영역이 제일 넓고 숫자도 제일 많죠. 그러면 그 중간 층위에 있는 학습자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그러면 이 중간 층위에 있는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못 따라오니까 학습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중간 층위에 있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학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얼마나 학습이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날 때 어떻게 교사 학습을 함으로써 그러한 비효율, 비효과성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놨고요. 여기 수업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도 나와 있어요. 하위권은 이렇게 선수 학습 요소를 결여하거나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학습 주제들 있죠. 그것들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금방 다 이해를 했으니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전략은 하위권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상위권은 심화 학습과 속진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심화 학습은 더 어려운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 속진 학습은 학습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심화 학습은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것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려운 거 배우려면 쉬운 내용은 순식간에 쓱쓱쓱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심화 학습이나 속진 학습이 어느 정도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어 사고적인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토픽인데요. 참고 자료. 요게 뭐냐면요. 요거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교육공학 쪽인 요소가 요즘에 약간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코시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방법, IT를 활용한 어떤 교육의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뭐냐면, 교육에 컴퓨터 게임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자, 여러분 게임 해보신 적 있죠? 스마트폰 게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게임이 어때요? 뭔가 퀘스트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뭐 이게 숙제라고도 하죠. 게임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 목표가 주어져요. 오늘 할 거, 뭐 이렇게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경쟁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게임마다 다르니까 경쟁성 약간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퀘스트가 있고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보상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퀘스트가 끊임이 있나요?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게임에 계속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가챠 뭐 이런 것 때문에 욕먹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게임 회사가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바이럴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럴리티.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할 때 그 바이럴이 이거예요. 입소문 타면 순식간에 다 하게 되는 거죠. 게임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야, 이거 재밌다더라. 그러면, 재밌어. 같이 할까 이러면서 유명해져서,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게임피케이션에도 그런 바이럴리티, 이런 것들이 특성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게임이랑 특성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투명성, 무한성,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의 어떤 특성이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특성으로 요런 게임의 특성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 유발, 재미, 보상 이 세 가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교육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게임이 약간 중독처럼 이렇게 막 중독까지라고는 생각을 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사람이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건 있죠. 그게 요런 보상 구조, 요런 독특한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주어지는 어떤 즉각적인 보상 구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에서도 만약 그런 식으로 보상과 어떤 그 재미가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학습 효과가 학습 동기의 어떤 증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팀 티칭인데요. 팀 티칭은 그냥 여러 명의 교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쭉 보시면 뭐 도달도에 따른 팀 티칭, 학습 과제에 따른 팀 티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뭐 아동의 흥미, 관심에 따라서 학습 순서를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흥미에 맞추느냐, 뭐 관심에 맞추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진도 뭐 이런 거랑 진도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과제 중에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팀 티칭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계는 이렇게 돼요. 먼저 플래닝을 하죠. 기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팀 티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르치고 그 효과성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팀 티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사학습 이론을 했는데요. 교사학습 이론 1이나 2나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둘 다 열심히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학습 그리고 이제 그 토의법, 협동학습과 뭐였죠?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협동학습과 개별화 수업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잘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단원이 이제 교육공학 단원입니다. 원래는 교육공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코시국 때문에 약간 강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공학도 어느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